어머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은정이한테는 더 이상 무리하지 말라고요. 나는 손에 든 찻잔이 흔들리는 것도 모른 채 굳어버렸다. 주방 카운터 뒤에 숨어 식탁에 앉은 신우이, 지혜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평소와 다름없이 우아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방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목소리는 전혀 낯선 차갑고 날카로운 음성이었다. 7년 동안 나를 친동생처럼 아껴주던 언니의 목소리라고는 믿을 수 없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알아서 다 처리할 테니 은정이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이 비밀은 저와 어머니 그리고 민준 오빠만 알고 있어야 해요. 은정이가 알면 전부 무너져 버릴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그렇게까지 하지 않아도 돼. 라고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혜는 단호했다. 안 돼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 삶을 살고 있는 한 제가 책임져야 할 일이니까.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머릿속이 새하얘졌다. 대신해서 이 삶을 산다니. 그게 무슨 뜻이지? 7년 전 내 인생은 절망의 끝에 서 있었다. 가난한 집안의 장녀로 태어나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전전했고 유일한 희망이었던 아버지마저 희귀병에 걸리셨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나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다. 그때 운명처럼 민준 씨를 만났다. 민준 씨는 내게 따뜻한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의 누나인 지혜 언니는 마치 천사 같았다. 지혜 언니는 우리 가족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며 아낌없는 도움을 주었다. 병원비를 보태주고 우리 가족의 빚을 갚아주었으며 심지어 민준 씨와 내가 결혼할 때 작은 아파트 전세금을 마련해 주기도 했다. 그녀는 늘 내게 은정아, 넌 내 친동생 같아. 민준이 곁에서 행복하게 사는 게 언니를 위한 길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들을 진심으로 믿었고 지혜 언니를 친언니 이상으로 사랑하고 존경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 내 손에 작은 은 목걸이를 쥐어주셨다. 불사조가 정교하게 새겨진 펜던트였다. 아버지는 이 목걸이를 내게 주며 우리 은정이는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날 거야. 이 목걸이가 내게 희망을 가져다 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다. 이 목걸이는 내게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아버지의 마지막 사랑과 우리 가족의 굳건한 희망을 상징하는 소중한 유물이었다. 나는 이 목걸이를 매일 몸에 지니고 다녔다. 나는 그녀가 숨기려는 비밀이 대체 무엇인지 궁금했다. 은정이가 알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는 말은 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그녀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가웠고 내가 알던 지혜 언니의 다정함과는 거리가 멀었다. 내가 지혜 언니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것이 거짓일지도 모른다는 섬뜩한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다. 나는 조심스럽게 숨을 죽인 채 주방을 벗어났다. 내 심장은 불안하게 뛰고 있었다. 7년 동안 굳건히 쌓아 올린 믿음의 탑이 단 한 번의 대화로 인해 산산조각 날 위기에 처한 것만 같았다. 그녀의 비밀은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그 비밀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 것일까? 어머니의 생신 파티가 끝나고 지혜 언니는 평소처럼 웃으며 우리 부부를 배웅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방금 전 내가 들었던 싸늘함은 찾아볼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완벽한 미소 뒤에 숨겨진 차가운 진실을 생각하며 가슴이 답답했다.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민준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오빠, 혹시 지혜 언니한테 무슨 일 있어? 민준 씨는 소파에 앉아 넥타이를 풀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무슨 일 별일 없는데. 누나야, 뭐 늘 똑같지. 왜? 아니, 그냥 오늘 어머니랑 통화하시는 걸 우연히 들었는데 좀 이상해서. 나는 내 귀로 직접 들은 이야기와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를 떠올렸다. 그러나 민준 씨는 내 말을 끊었다. 은정아,
혹시 누나가 우리한테 돈이라도 더 챙겨줬으면 하는 거야. 누나가 지금까지 우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그렇게 의심하는 건 누나한테 너무 미안한 일이야. 누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 평생을 헌신했어. 누나가 없었다면 지금의 우리도 없었을 거야. 민준 씨의 단호한 말에 나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지혜 언니에 대한 깊은 신뢰와 사랑을 가지고 있었다. 그 믿음을 깨뜨리는 것은 마치 그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았다. 내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의심이 동시에 자라났다. 내가 정말 쓸데없는 생각을 하는 걸까? 지혜 언니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예민한 걸까? 하지만 의심은 한번 싹 트면 멈출 수 없는 법이었다. 며칠 후 나는 시댁에 방문했을 때 조심스럽게 지혜 언니의 방에 들어갔다. 언니는 잠시 볼 일이 있어 외출한 상태였다. 나는 손이 떨렸지만 더 이상 불안에 떨며 살 수는 없었다. 언니의 옷장을 뒤지던 중 나는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에는 어린 시절의 지혜 언니와 전혀 다른 얼굴의 소녀가 있었다. 그 소녀는 지혜 언니보다 훨씬 더 수수하고 순수한 모습이었다. 옆에는 지혜 언니가 팔짱을 끼고 밝게 웃고 있었다. 나는 사진들을 꼼꼼히 살폈다. 모든 사진에 등장하는 어린 지혜 언니는 지금의 모습과 똑같았다. 하지만 옆에 있는 소녀는 누구일까? 나는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졌다. 어머니가 말씀하신 지혜 언니를 대신하는 삶. 이라는 말이 다시 떠올랐다. 나는 사진들 속에서 한 장의 졸업 앨범 사진을 발견했다. 졸업 앨범에는 한소영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지금의 지혜 언니가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럼 이 한소영이라는 사람은 누구지? 나는 사진 뒤에 적힌 글씨를 보았다. 우리 지혜 졸업을 축하해. 그리고 앞으로도 늘 응원할게. 라고 삐뚤빼뚤한 글씨로 적혀 있었다. 글씨체는 어린아이의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게 한 또 다른 증거를 찾았다. 서랍장 깊숙한 곳에 숨겨져 있던 오래된 가족관계 증명서였다. 그 증명서에는 지혜 언니의 이름이 한지혜가 아닌 민지혜로 되어 있었고 생년월일도 내가 알던 것과 달랐다.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7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한지혜는 대체 누구인가? 그녀의 이름은 왜 두 개이며 왜 다른 가족관계 증명서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 나는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마음을 억누르며 이 모든 것이 그저 단순한 오해이기를 바랐다. 하지만 내 손에 들린 사진 속에 한소영이라는 이름과 가족관계 증명서에 민지혜라는 이름은 나를 향해 거대한 진실의 문을 열어 젖히고 있었다. 나는 이 거대한 진실 앞에서 한없이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 길로 민준 씨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오빠, 내가 지혜 언니의 옛 사진을 봤는데 뭔가 이상해. 언니의 이름이 한소영이라고 적혀 있고 가족관계 증명서도 우리가 알던 것과 달라. 민준 씨는 내 손에 들린 사진과 증명서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러나 그는 곧 분노의 참 목소리로 소리쳤다. 은정아, 대체 누나 방을 왜 뒤져? 누나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너 정말 누나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네가 잘못 본 거야. 그런 건 있을 리 없어. 누나가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네가 어떻게 알아? 쓸데없는 오해로 누나 마음 아프게 하지 마. 민준 씨는 내 말을 단칼에 잘라내고 사진과 서류를 빼앗아 찢어버렸다. 그의 격렬한 반응에 나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민준 씨를 향한 서운함과 알 수 없는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뒤엉켜 있었다. 나는 완전히 혼자가 된 것 같았다. 내가 믿고 의지했던 남편마저 나를 외면했다.
지혜 언니의 비밀은 이제 나 혼자 파헤쳐야 할 숙제가 되어버렸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불사조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아버지의 사랑과 희망이 담긴 이 목걸이만이 지금의 나에게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 목걸이 또한 그녀의 비밀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일까? 민준 씨의 싸늘한 태도와 찢겨진 서류는 나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나는 더 이상 민준 씨에게 의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지혜 언니의 비밀을 파헤치는 것은 이제 나 혼자만의 싸움이 되었다. 나는 아버지가 주신 불사조 목걸이를 손에 쥐고 결심을 굳혔다. 비록 혼자일지라도 나는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고 말리라. 나는 주말 내내 컴퓨터를 뒤지며 한소영이라는 이름을 검색했다. 동명이인이 너무 많아 아무런 단서도 찾을 수 없었다. 나는 결국 사설 탐정사무소를 찾아갔다. 탐정은 내 이야기를 듣고 사진을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관계 증명서까지 다르다면 이건 단순한 오해가 아닐 겁니다. 제가 조사해보죠. 하지만 비용이 만만치 않을 겁니다. 나는 망설이지 않았다. 상관없어요. 제가 가진 돈 전부를 드릴 테니 제발 부탁드립니다. 며칠 후 탐정에게 연락이 왔다. 찾았습니다. 한소영 씨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남편과 이혼하고 홀로 딸을 키우며 지방의 한 작은 식당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어릴 적 이름은 민지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민준 씨의 누나라고 주장하는 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만나보시는 것이 좋을 겁니다. 나는 심장이 쿵쾅거렸다. 민지혜. 그 이름은 분명 가족관계 증명서에 있던 이름이었다. 나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나는 무작정 한소영 씨가 일하는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가 일하는 식당은 내가 살던 곳과 너무나도 다른 허름하고 낡은 곳이었다. 나는 떨리는 마음으로 식당 문을 열고 들어섰다. 한소영 씨는 앞치마를 두른 채 손님을 받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사진 속 어린 시절 모습과 닮아 있었지만 삶의 고단함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저 한소영 씨 되시죠? 저는 민준 씨 부인 은정이라고 합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었고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마치 얼음처럼 차가워졌다. 그녀는 나를 아래 위로 훑어보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민준 씨 부인, 저는 그런 사람 모릅니다. 여기는 바쁘니 돌아가 주세요. 나는 그녀의 차가운 태도에 당황했지만 물러설 수 없었다. 잠시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혜 언니에 대해 그녀는 내 말을 끊고 소리쳤다. 지혜, 저는 그런 이름 모른다고 했습니다. 저리 가요. 당신들 같은 부자들이 또 무슨 장난을 치려고 이러는 거야. 내 인생에 이제 그런 사람들은 필요 없다고.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그녀의 격렬한 반응에 충격을 받았다. 저는 장난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어릴 적에 우리 가족과 함께 살던 민지혜 씨가 맞잖아요. 우리 시어머니가 당신을 얼마나 찾고 계셨는지 내 말에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다. 이제 와서 무슨 이미 다 끝난 일입니다. 제발 더 이상 내 인생을 흔들지 마세요. 나는 민지혜가 아니라 한소영입니다. 더 이상 당신들과 엮이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녀의 손을 잡고 애원했다. 이해해요. 하지만 지혜 언니가 지금 당신의 삶을 대신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말에 그녀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졌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내가 민지혜라는 증거라도 있나요? 없다면 제발 돌아가세요. 당신의 말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내 딸만이 전부입니다. 그녀는 나를 뿌리치고 주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허망하게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의 냉담한 반응은 나에게 또 다른 의문을 남겼다. 그녀가 정말 민지혜라면 왜 자신의 진짜 가족을 거부하는 것일까?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서려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혼란스러워졌다. 내가 혹시 착각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아는 지혜 언니는 정말로 그토록 이중적인 사람이었을까? 아니면 내가 알지 못하는 더 깊고 복잡한 사연이 있는 것일까? 이 모든 혼란 속에서도 나는 멈출 수 없었다. 그녀의 깊은 상처를 외면할 수 없었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알아내고 지혜 언니의 비밀을 밝혀내야만 했다. 마치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이 거짓인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이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한 발짝 더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한소영 씨의 완강한 거부에 나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다. 진실의 문을 코앞에 두고도 들어갈 수 없었다. 나는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서울로 돌아왔다. 그녀가 왜 그렇게까지 진실을 외면하려 달아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내 마음속에는 끊임없이 그녀의 쓸쓸한 뒷모습과 차가운 눈빛이 맴돌았다. 나는 이 거대한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 그녀를 포기할 수 없었다. 며칠 후 집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민준 씨의 떨리는 목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다. 은정아, 큰일 났어. 어머니가 쓰러지셨대. 지금 병원이야. 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어머니는 창백한 얼굴로 침대에 누워 계셨다. 의사는 무거운 표정으로 말했다. 골수 2형성 증후군입니다. 희귀 혈액암의 일종이죠. 항암 치료가 어렵고 유일한 희망은 골수 이식입니다. 가족 중에 골수 일치자가 있으면 성공률이 높습니다. 우리 모두 검사를 받았다. 민준 씨와 나는 일치하지 않았다. 그때 지혜 언니가 조용히 말했다. 제가 검사해 볼게요.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다. 지혜 언니의 골수가 어머니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다. 가족들은 모두 기뻐하며 지혜 언니를 은인이라 칭송했다. 하지만 지혜 언니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 대신 미묘한 불안감과 두려움이 스쳐 지나갔다. 애언니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눈물을 흘리며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는 내 손을 잡는 대신 조심스럽게 피했다. 별거 아니야, 은정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뭘.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나는 그녀의 떨리는 손끝을 보았다. 그녀는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나는 그녀의 두려움이 어디서 오는 것인지 알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신분 위장 사실이 골수 이식을 통해 드러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나는 이대로 지켜볼 수 없었다. 어머니의 생명은 물론 지혜 언니의 비밀까지 모두 위험에 처해 있었다. 나는 다시 한번 한소영 씨를 찾아가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진정으로 민준 씨의 친누나 민지혜라면 그녀는 이식에 적합한 사람일 것이고 그녀의 피가 어머니를 살릴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가 진실을 밝힌다면 지혜 언니의 죄책감도 조금은 덜어질 수 있을 것이다. 한소영 씨의 집 앞에서 나는 망설였다. 다시 한번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그때 나는 아버지가 주신 불사조 목걸이를 움켜쥐었다. 이 목걸이는 단순한 장신구가 아니라 내가 믿는 모든 것, 내가 찾고 있는 희망의 증표였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문을 두드렸다. 한소영 씨, 저예요. 은정이에요. 제발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어머니가 위독하세요. 골수 이식이 필요해요. 한소영 씨는 나를 보고 한숨을 쉬었다. 내가 말했잖아요. 당신들과 엮이고 싶지 않다고. 당신들 가족의 일에 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당신이 민지혜 씨가 맞잖아요. 제발.
당신이 우리 어머니를 살릴 수 있어요. 당신이 진짜 딸이잖아요. 나는 절규하듯 외쳤다. 그녀는 싸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웃기는 소리 마세요. 내가 당신들 가족의 딸이라고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합니까? 내가 민채라는 증거를 가져와 보라고 했잖아요. 나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이 목걸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주신 거예요. 아버지는 이 목걸이를 제게 주면서 불사조처럼 다시 일어날 거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 목걸이는 아버지가 어릴 적에 입양하려고 했던 고에게 만들어 주려던 것과 똑같다고 했어요. 이 목걸이, 혹시 당신도 이 모양을 알고 있지 않나요? 한소영 씨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내가 내민 목걸이를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 목걸이를 당신이 왜 가지고 있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녀는 이내 자신의 목에 걸고 있던 낡고 빛바랜 목걸이를 꺼내 보였다. 그 목걸이에는 똑같은 불사조 모양이 새겨져 있었다. 이 목걸이는 내가 어릴 적에 유일하게 가지고 있던 거야. 입양될 뻔했을 때 그분이 주신 거라고 했어. 나를 입양하려던 분은 돌아가셨지만 나는 이 목걸이를 보며 그분을 기억했어. 그분이 혹시 당신 아버지였나요?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나는 그녀의 목을 꼭 껴안았다. 아버지가 당신을 너무 보고 싶어 하셨어요. 어머니도 오빠도 모두 당신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제서야 한소영 아니 민지혜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그녀는 실제로 민준 씨의 친누나였다. 어릴 적 한소영이라는 친구와 함께 고아원에서 지내다 그녀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한소영이 그녀의 삶을 대신 살기로 결정했고 그녀를 위해 골수이식을 받은 후 몰래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한소영은 그녀의 삶을 살다 지쳐버렸고 그녀의 삶을 통째로 훔쳐갔다고 고백했다. 나는 내 삶을 찾아가려 했지만 한소영이 나를 대신해 아버지를 찾아갔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차지했어. 나는 그녀의 행동에 배신감을 느꼈고 그들을 완전히 잊고 살고 싶었어. 그래서 당신들을 외면했던 거야. 하지만 당신의 아버지가 그토록 나를 찾고 계셨다는 것을 알았다면 그녀는 오열했다. 나는 그녀를 안고 함께 울었다. 그리고 나는 확신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사람이 7년 전 내가 알던 지혜 언니보다 훨씬 더 진실된 진짜 민지혜라는 것을. 그리고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과 사랑만이 어머니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민지혜, 진짜 지혜 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은 마치 얼어붙었던 모든 것을 녹여내는 따스한 봄바람 같았다. 나는 그녀의 진심을 느꼈고 7년 동안 쌓였던 모든 의문이 한순간에 해소되는 것을 느꼈다. 우리 가족을 구하기 위해 그녀의 도움 없이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은 나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언니 고맙습니다. 지금이라도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어머니도 언니가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세요. 민지혜 씨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은정 씨. 내게는 당신 아버지의 사랑이, 당신의 진심이 느껴져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어머니는 내 어머니이기도 하니까요. 그녀는 곧바로 병원으로 가서 골수이식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놀라웠다. 그녀의 골수 역시 어머니와 완벽하게 일치했다. 의사는 신기한 일이라며 웃었다. 이제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길은 두 갈래가 되었다. 가짜 지혜, 즉 소영과 진짜 지혜 민지혜였다. 이식수술 날짜가 정해졌다. 나는 민지혜 언니를 통해 그녀의 아픈 과거와 한소영과의 관계를 모두 알게 되었다. 소영은 어릴 적 민지혜를 진심으로 아끼던 친구였지만 가난과 배신감에 휩싸여 민지혜의 신분을 빼앗기로 결심했던 것이다. 그리고 7년 동안
민지의 행세를 하며 자신이 얻은 모든 것을 민지에게 돌려주겠다고 다짐했지만 그녀는 결국 그 달콤한 삶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 수술 직전 나는 민지의 언니에게 물었다. 언니, 소영 언니는 언니를 배신했지만 한때 언니의 가장 소중한 친구였잖아요. 언니를 대신해 희생하겠다고 마음먹었었고요. 민지의 언니는 희미한 미소를 지었다. 나는 소영이를 원망하지 않아요, 은정씨. 그녀도 나와 같은 아픔을 겪었으니까. 어쩌면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녀보다 더 했을지도 몰라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벌이 아니라 진심 어린 용서와 이해일 거예요. 그때 소영이 병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은 부어 있었다. 그녀는 민지의 언니를 보자마자 무릎을 꿇었다. 지혜야, 내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어. 나 같은 건 골수 이식 자격도 없어. 어머니를 살릴 사람은 너야. 그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절망과 후회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소영의 변화에 놀랐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쓰고 있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와 고통으로 일그러져 있었고 그 모습이 오히려 더 인간적으로 느껴졌다. 소영은 모든 것을 포기한 사람처럼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나 처음에 내 삶을 대신 살기로 했을 때 나는 정말 너를 위한 거라고 생각했어. 네가 받아야 할 사랑과 행복을 내가 대신 가져와서 나중에 다 돌려주겠다고 그렇게 믿었어. 하지만 욕심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어. 민준 오빠랑 은정이 그리고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는 내가 진짜 지혜라고 믿고 싶었어. 그래서 내가 가짜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겼어.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속이면서도 그 사랑을 놓치고 싶지 않았어. 소영은 흐느끼며 민지혜 언니의 손을 잡았다. 지혜야, 나를 용서하지 마. 나는 너에게서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어. 어머니와 민준 오빠의 사랑, 그리고 내 진짜 인생을 나는 이제야 알았어.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탐욕스러웠는지. 나는 네가 이식을 받는 것을 막으려고 했어. 내가 유일하게 이식 가능한 사람이 되어야만 내가 이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녀의 마지막 고백은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민준 씨는 소영을 향해 분노의 시선을 보냈지만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변명도 하지 않았다. 그때 민지의 언니가 소영의 어깨를 조심스럽게 감싸 안았다. 소영아, 이제 그만해. 다 괜찮아. 너는 이미 충분히 고통받았잖아. 이제라도 진실을 말해줘서 고마워. 그녀의 말은 소영이 굳게 닫힌 마음의 빗장을 열어젖혔다. 소영은 민지의 언니의 품에 안겨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7년 동안 쌓아왔던 모든 외로움과 고통을 토해내는 눈물이었다. 결국 민지의 언니가 어머니에게 골수 이식을 하기로 결정되었다. 소영은 자신의 죄책감을 안고 이식실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다. 나는 소영의 옆에 앉아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었다. 그녀의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그 차가움 속에서 나는 그녀의 진심 어린 후회와 변화의 시작을 느낄 수 있었다. 민지의 언니의 숭고한 희생과 소영의 진심 어린 고백은 우리 가족을 구원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우리는 잃어버렸던 가족을 되찾았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우리의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지점이라는 것을. 그 길 위에는 용서와 치유, 그리고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찾아가는 지난한 여정이 남아있었다. 어머니의 수술은 성공적이었다. 이식된 골수는 어머니의 몸에 잘 안착되었고 회복 속도는 놀라울 정도로 빨랐다. 하지만 가족 모두에게는 기쁨과 함께 무거운 공기가 감돌았다.
한소영의 고백은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7년 동안 쌓아온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배신감은 쉽게 치유될 수 있는 상처가 아니었다. 민준 씨는 가장 큰 충격을 받았다. 그의 세상은 한순간에 뒤집혔다.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누나가 가짜였고 자신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다는 사실에 그는 분노와 슬픔에 휩싸였다. 그는 소영을 찾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다. 은정아, 내가 누나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민준 씨는 내게 울분을 토했다. 나는 그의 손을 잡고 조용히 말했다. 오빠 소영, 언니도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지금은 진짜 언니 민지의 언니를 생각해줘요. 언니가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요. 나는 민준 씨의 상처를 보듬어 주려 애썼다. 우리가 겪은 이 모든 시련은 어쩌면 우리 부부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시험대였다. 나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그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의 분노가 조금씩 사그라들기를 기다렸다. 다행히 민준 씨는 이내 민지의 언니를 향한 죄책감과 연민으로 감정이 바뀌기 시작했다. 그는 소영에게 느꼈던 분노만큼이나 진짜 누나에게 무관심했던 자신의 과거를 뼈저리게 후회했다. 민지의 언니는 어머니의 병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다. 그녀는 7년 동안 잃어버렸던 가족의 사랑을 갈구하는 아이 같았다. 어머니는 민지의 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딸을 찾은 것에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지혜야, 이제라도 이렇게 엄마 곁으로 돌아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에게 얼마나 미안했는지 몰라. 어머니의 눈물, 어린 고백은 민지의 언니의 마음속 깊은 상처를 조금씩 치유해 나갔다. 민지의 언니는 겉으로는 밝게 웃고 있었지만 나는 그녀의 눈빛에서 여전히 불안감을 읽을 수 있었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부유한 삶과 갑작스럽게 가족이 된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려워하는 듯했다. 나는 그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언니 혹시 불편한 거 있어요? 언제든지 저한테 이야기해 주세요. 저는 언니 편이에요. 민지의 언니는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은정 씨, 고마워요. 나는 평생을 혼자였는데 이렇게 갑자기 가족이 생겨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소영이한테 너무 미안해요. 내가 그녀의 삶을 망친 것 같아서. 나는 그녀의 말을 듣고 놀랐다. 그녀는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소영을 용서하고 그녀의 아픔까지 헤아리고 있었다. 나는 그녀에게 소영이 보낸 문자를 보여주었다. 지혜야, 네가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는 네 삶을 망친 사람이야. 하지만 지금이라도 네가 웃는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야. 민지의 언니는 문자를 읽고 오열했다. 소영아, 제발 행복해야 해. 그녀의 진심 어린 눈물은 소영과 그녀 사이에 남아있던 마지막 앙금을 씻어내고 있었다. 한편 소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는 그동안 쌓아 올렸던 부와 명예, 그리고 거짓된 가족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병실 밖에서 한참을 서성였다. 나는 그녀를 발견하고 조용히 커피 한 잔을 건넸다. 소영은 고개를 숙인 채 커피를 받아들었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미안해요. 은정 씨, 저는 당신들에게 평생 죄인으로 남을 거예요. 소영 언니, 괜찮아요. 언니의 고백이 있었기에 저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어요. 언니도 이제 자신을 용서하세요. 소영은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의 눈물은 7년 동안 짊어졌던 거짓의 무게를 덜어내는 것 같았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완벽한 가면을 쓰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상처로 가득했지만 나는 그녀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우리는 함께 병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민지의 언니와 어머니가 서로 마주보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소영은 그 모습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 미소는 슬픔과 기쁨, 후회와 안도가 뒤섞인 복잡한 감정의 미소였다. 나는 이 모든 고통과 상처가 결국은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제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이었다. 진정한 가족을 찾아가는, 그리고 진정한 자신을 찾아가는 이야기. 소영은 모든 것을 잃었다. 그녀가 7년 동안 쌓아 올렸던 화려한 삶은 마치 신기루처럼 한순간에 사라져 버렸다. 가족도 재산도 심지어 이름마저도 모두 제자리를 찾았다. 그녀는 그동안 익숙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홀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했다. 소영은 민지의 언니가 일했던 작은 식당으로 향했다. 그녀는 그곳에서 허드레시를 하는 것부터 시작했다. 설거지, 서빙, 식탁 닦기.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고 살았던 그녀에게 모든 것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다. 매일 밤 그녀는 온몸이 쑤시고 아파왔다. 하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가 저지른 죄에 대한 마땅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그녀는 화려한 드레스 대신 낡은 앞치마를 값비싼 구두 대신 해진 운동화를 신었다. 어느 날 저녁 식당 문을 닫고 퇴근하던 길에 소영은 쓰레기통을 뒤지는 아이와 마주쳤다. 아이의 얼굴은 때에 절어 있었고 마른 몸은 추위에 떨고 있었다. 소영은 그 아이의 모습에서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았다. 그녀는 어린 시절 민지혜와 함께 배고픔에 떨며 고아원을 전전했던 기억이 떠올랐다. 소영은 조용히 식당으로 돌아가 남은 음식을 챙겨 나왔다. 아가, 이거 먹어. 아이는 겁을 먹은 눈으로 소영을 바라보다 이내 허겁지겁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소영은 아이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자신에 대한 연민이 아니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의 배고픔과 외로움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그리고 이 아이를 진심으로 돕고 싶다는 순수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눈물이었다. 그날 이후 소영은 매일 남은 음식을 챙겨 그 아이와 아이의 가족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녀는 그들을 돕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고, 처음으로 돈을 버는 것이 자신을 위한 사치가 아닌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한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이제 더 이상 탐욕과 거짓이 아닌 진정한 삶의 가치가 싹트고 있었다. 한편 민지의 언니는 가족과의 새로운 삶에 적응하기 위해 애썼다. 그녀는 어머니와 민준 씨, 그리고 내게서 넘치는 사랑을 받았지만 여전히 불안해했다. 7년 동안 낯선 삶을 살았고 갑작스럽게 돌아온 부유한 삶에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값비싼 옷 대신 편안한 옷을 입었고 화려한 파티 대신 가족들과 소박한 식사를 즐겼다. 어머니는 민지혜 언니에게 미안함과 사랑을 동시에 표현했다. 지혜야, 엄마가 널 그렇게 오랫동안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게 믿기지 않아. 이제라도 엄마 곁에서 행복하게 지내줘. 그게 엄마의 유일한 바람이야. 어머니는 민지혜 언니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민지혜 언니 역시 어머니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대답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딸이에요. 나와 민준 씨는 민지혜 언니의 새로운 삶을 도왔다. 그녀는 작은 카페를 열고 싶어 했다. 우리는 그녀의 꿈을 응원했고 그녀의 카페를 함께 꾸며주었다. 민지혜 언니는 카페에서 직접 내린 커피를 사람들에게 대접하며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값비싼 화장품으로도 가릴 수 없는 순수한 기쁨과 만족감이 가득했다. 어느 날 민지혜 언니는 내게 조용히 말했다. 은정 씨, 소영이를 보고 싶어요. 이제 그녀를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녀가 어떻게 지내는지도 알고 싶어요. 나는 놀랐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민지혜 언니의 마음이 완전히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처를 극복하고 가해자마저 이해하고 용서할 만큼 마음이 넓어진 것이다. 그녀의 삶은 이제 더 이상 고통과 외로움의 연속이 아니었다. 그녀는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였다. 그녀의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소박한 일상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소영 역시 그녀의 진심 어린 후회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녀의 진정한 치유는 이제 막 시작되었다. 시간은 모든 상처를 치유하는 약이었다. 그로부터 2년이 흘렀다. 민지의 언니는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녀는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았다. 그녀가 운영하는 작은 카페는 동네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고 그녀는 그곳에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녀는 값비싼 보석 대신 손님이 선물한 꽃다발을 더 소중히 여겼고 화려한 옷 대신 커피 향이 배어있는 앞치마를 더 편안하게 생각했다. 민준 씨는 이제 진짜 누나 민지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다. 그는 소영에게 느꼈던 배신감만큼이나 민지혜에게 미안함을 느꼈고 그 미안함을 사랑으로 채워주려 노력했다. 매주 주말마다 우리는 민지혜 언니의 카페에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웃음꽃을 피웠다. 어머니는 이제 민지혜 언니를 보며 우리 딸이라고 부르셨고 그럴 때마다 민지혜 언니의 눈가에는 행복의 이슬이 맺혔다. 소영 역시 2년 동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녀는 작은 식당을 나와 자신이 직접 만든 김밥과 도시락을 파는 작은 가게를 열었다. 그녀의 가게는 깨끗하고 정갈했으며 그녀의 친절함에 단골 손님들이 늘어났다. 그녀는 더 이상 화려한 삶을 동경하지 않았다. 그녀는 매일 새벽 일찍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손님들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네는 소박한 일상 속에서 진정한 만족감을 느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은 운명처럼 찾아왔다. 민지혜의 언니는 새로운 거래처를 찾기 위해 거리를 걷다가 소영의 김밥 가게를 발견했다. 그녀는 익숙한 뒷모습에 발걸음을 멈췄다. 소영은 손님에게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김밥을 건네고 있었다. 그녀의 얼굴은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 어떤 값비싼 보석보다 빛나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민지혜 언니는 가게 안으로 들어섰다. 소영은 고개를 들었고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소영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그녀는 몸을 굳혔다. 민지혜 언니 역시 복잡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2년 만에 재회였다. 지혜야.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지혜 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이내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소영아, 오랜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어색하고 조심스러웠다. 소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다. 민지혜 언니는 그런 소영을 보며 가슴이 아파왔다. 그녀는 더 이상 소영을 미워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에 비친 소영은 그저 힘들었던 삶을 살아온 불쌍한 친구일 뿐이었다. 민지혜 언니는 조심스럽게 소영에게 다가갔다. 소영아, 이제 괜찮아. 나 정말 행복해. 네가 내 자리를 지켜준 덕분에 나는 엄마와 오빠 그리고 은정 씨를 만날 수 있었어. 나는 너를 용서해. 소영은 고개를 들었다. 지혜야, 나는 너한테 평생 죄인이야. 어떻게 날 용서할 수 있어? 민지의 언니는 소영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함께했던 시간은 거짓이 아니었잖아. 네가 나를 진심으로 아꼈던 마음, 그리고 나를 대신해 아파했던 마음. 나는 다 알아. 이제 우리 모두 행복해지자. 나도 이제 행복을 찾았고 너도 네 삶을 찾았잖아. 그걸로 된 거야. 민지의 언니는 자신이 만든 낡은 팔찌를 소영의 손목에 채워주었다.
이건 내 마음이야. 다시 시작하는 우리의 우정. 절대 놓지 말자. 소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 그녀의 눈물은 후회의 눈물이자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2년 동안 마음속에 쌓아뒀던 모든 응어리가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을 되찾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소중한 친구의 용서와 진심 어린 사랑을 다시 얻게 되었다. 두 사람은 마주보며 미소를 지었다. 한 사람은 모든 것을 되찾았지만 한 사람은 모든 것을 잃었다가 진정한 자신을 되찾았다. 그러나 그들의 미소에는 더 이상 부와 가난의 차이가 없었다. 오직 진심과 사랑만이 가득했다. 이 우연한 재회는 그들의 오랜 상처를 완전히 치유하는 첫걸음이 되었다. 소영과 민지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그것은 용서와 치유의 서막이었다. 며칠 후 소영은 용기를 내어 민준 씨와 은중이 사는 집을 찾아갔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와 겸손함만이 가득했다. 민준 씨는 현관문을 열고 서 있는 소영을 보고 굳어버렸다. 은중은 그의 옆에 서서 소영을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오빠, 은중가, 저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어요. 소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준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로 가득 차 있지 않았다. 그 안에는 슬픔과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은중은 소영을 집 안으로 안내했다. 거실에는 어머니와 민지의 언니가 앉아 있었다. 어머니는 소영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리셨다. 소영은 모두에게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오빠, 은중아, 그리고 지혜야. 저는 오늘 제가 저지른 모든 죄를 진심으로 고백하러 왔습니다. 제가 7년 동안 여러분을 속였던 모든 것을, 그리고 제 마음속에 숨겨왔던 진실을 모두 털어놓겠습니다. 그녀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민지혜와 함께 지냈던 이야기부터 시작했다. 어떻게 민지혜가 부유한 가족의 진짜 딸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빼앗기로 결심했는지, 그녀의 모든 욕망과 후회에 대해 털어놓았다. 저는 지혜를 배신한 것에 대해 평생을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받은 사랑이 너무나 달콤해서 그 거짓된 행복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진짜 지혜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지, 얼마나 거짓된 삶을 살고 있는지 외면했습니다. 저는 이제야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의 진심, 어린 눈빛,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를 용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요. 그녀는 오열했다. 그녀의 눈물은 7년 동안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민준 씨는 조용히 소영의 앞에 앉았다. 그는 차가운 시선 대신 이해와 연민이 담긴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누나, 난 아직도 누나한테 화가 나. 왜 그랬는지 이해가 안 돼.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 누나도 많이 외롭고 힘들었을 거라는 거. 이제라도 이렇게 진심을 말해줘서 고마워. 이제 누나를 용서하려고 노력할게. 물론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민준 씨의 말에 소영은 하염없이 눈물을 쏟아냈다. 그녀는 평생을 후회하며 살아갈 것이라 생각했지만 민준 씨의 용서의 말은 그녀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소영에게 다가갔다. 어머니는 소영의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셨다. 소영아, 엄마는 7년 동안 네가 내 딸이라고 믿었고 너를 진심으로 사랑했단다. 그 마음은
거짓이 아니었어. 비록 너의 삶이 거짓이었을지라도 우리와 함께했던 행복한 순간들, 그건 진실이었어. 너도 힘든 시간을 보냈을 텐데 엄마가 그걸 몰라줘서 미안하다. 어머니는 소영을 꼭 안아주셨다. 소영은 그 품에 안겨 어린아이처럼 서럽게 울었다. 그녀는 평생의 죄책감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다. 어머니의 따뜻한 용서와 사랑은 그녀의 마음속에 쌓여있던 얼음을 완전히 녹여냈다. 민지혜 언니는 소영의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소영아, 이제 너는 우리 가족의 일부가 아니더라도 내게는 영원한 친구야. 언제든지 네가 기댈 곳이 필요하면 나에게 와. 나는 항상 너의 편이니까. 소영은 고개를 들고 민지혜 언니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에는 더 이상 원망이나 질투가 없었다. 오직 진정한 우정과 깊은 이해만이 남아있었다. 소영은 눈물 어린 미소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을 잃었지만 진정한 자신과 사랑을 되찾았다. 그녀의 새로운 삶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소영의 진심 어린 고백과 가족들의 따뜻한 용서 덕분에 우리 집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다. 7년 동안 쌓였던 거짓과 오해의 앙금은 모두 사라졌고 그 자리는 진심과 사랑으로 채워졌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다.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우리는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민지혜 언니의 카페였다. 어머니 민준 씨나 그리고 민지혜 언니와 소영까지. 우리는 함께 웃고 이야기하며 마치 오랜 시간 떨어져 지냈던 진짜 가족처럼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어머니는 민지혜 언니의 손을 잡고 행복한 눈물을 흘리셨고 민준 씨는 민지혜 언니에게 커피를 내어주며 다정한 농담을 건넸다. 소영은 조용히 한쪽 구석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나 후회가 아닌 진심으로 가족의 행복을 바라는 순수한 미소가 번져 있었다. 그때 소영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작은 상자를 들고 민지혜 언니에게 다가갔다. 지혜야, 이거 너한테 돌려줄게. 내 거야. 상자 안에는 내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것과 똑같은 불사조 모양의 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그것은 소영이 7년 동안 숨겨왔던 진짜 민지혜의 삶을 상징하는 유일한 유물이었다. 이 목걸이는 원래 내 것이었어. 내가 네 삶을 대신 살겠다고 마음먹었던 순간부터 이 목걸이를 가슴에 품고 있었어. 언젠가는 너에게 돌려주겠다고. 너의 진짜 인생을 찾아주겠다고 다짐하면서. 하지만 결국 나는 약해졌고 너의 삶을 통째로 훔쳐갔어. 나는 이 목걸이를 보며 평생을 죄책감에 시달렸어. 이제 제자리로 돌려줄 때가 된 것 같아. 소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혜 언니는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소영아, 괜찮아. 이제 이 목걸이는 너와 나의 우정, 그리고 우리의 진심을 상징하는 거야. 우리 둘 댁에 소중한 추억이 담긴 목걸이니까. 민지혜 언니는 소영의 손을 잡고 그 목걸이를 서로 나누어 가졌다. 한쪽은 소영이 다른 한쪽은 민지혜 언니가. 두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복잡하게 얽힌 관계가 아니었다. 그들은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고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준 진정한 친구였다. 나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가족은 피로만 맺어진 관계가 아니었다. 때로는 복잡한 오해와 상처 속에서도 진정한 사랑과 용서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것이 가족이었다. 나의 시누이, 7년 동안 내가 믿어왔던 한지혜는 사실 다른 사람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 과정을 통해 진정한 시누이 민지혜 언니를 만났고 소영 언니의 진정한 모습을 보았다. 그들은 더 이상 가짜와 진짜로 나뉘지 않았다. 그들은 모두 내게 소중한 가족이 되었다. 우리 모두는 이 모든 것을 겪고 나서야
비로소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었다. 그 행복은 돈이나 명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서로를 향한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나는 알고 있었다. 우리의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영원히 끝나지 않을 따뜻하고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 말이다.